자, 오늘 132페이지 볼 겁니다. 132페이지. 자, 오늘도 몇 가지 단어들을 쌤이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자, 단어 이 머릿속에 넣는 거. 지문도 지문인데 지식들도 좀 넣어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잠깐만. 오늘 처음 수업 본 학생 없죠? 맞죠? 지수 아름이 맞지? 그 다음에 수민이 다음 주 단어네. 자, 여기 뭐야? 자, 봅시다. 오늘 할 거는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 과학 기술 지문. 자, 여러분들 기술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대체로 기술과 관련된 거는요, 막 원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기보다는요, 기능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가 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되게 막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 우리가 설명 방식, 그런 설명 방식은 우리가 분석의 설명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때 할 건데, 자, 그래서 그런 분석적인 설명 방식이 좀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촬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볼게요.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자,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대체로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라서 적외선을 주로 방출한대요. 여러분들 혹시 적외선이 뭔지 압니까? 적외선. 자외선이 뭔지 알아요? 이게 자외선을 들어는 봤겠죠. 자외선이 혹시 뭔지 알아요?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죠, 자외선. 근데 태양에서 적외선도 나옵니다. 자, 막간 배경지식. 자, 여러분 혹시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과학 시간에 쓰는 말인데 들어본 적 있어? 자, 그럼 얘기합시다. 빛이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빛이 흰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야 돼요. 빛은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돼요. 우리가 색칠하는 거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까만색이 가까워지잖아. 맞죠? 빛은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빛들은 지금 이거 뭐 태양광선은 아니죠? 태양광선은 아닌데 그냥 광선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광선이 우리가 흰빛으로 지금 보이잖아. 맞죠? 자, 그럼 이 흰빛으로 보이는 요 빛을요, 여러분들. 빛을 쭉, 빛은 직진한다. 그쵸? 빛이 직진합니다. 쭉 보내.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빛을 쫙 통과시키면 빛이 어떻게 되냐면 굴절이 일어날 겁니다. 빛의 굴절이 일어나요. 굴절이 일어나는데 여기 위치마다 굴절률이 다 달라. 그런 애가 있어. 굴절률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꺾이냐면요, 어떤 애는 이쪽으로, 어떤 애는 이쪽으로, 어떤 애는 이쪽으로, 어떤 애는 이쪽으로 막 여러 개로 꺾여요. 왜? 여기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개가 있었잖아, 빛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빛이 쭉 올 때 얘는 여러 개가 섞여있는 흰색이었어. 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굴절률이 다 다른 곳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 나뉘어져. 사실 나뉘는 이유는 이제 파동의 진동수가 차이가 나서 나뉘어지는 건데, 자, 그럼 몰라도 되고 어찌됐건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이 나뉘어지면 색깔이 나눠질 텐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이에요? 요 색깔이 뭘로 나눠집니까? 무지개 색깔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나뉠 겁니다. 알아요? 자, 그래서 빛이 일자로 쭉 직진해요. 자, 직진하면 요렇게 막 나눠져. 자, 그래서 얘네 색깔이 나눠지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색깔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되게 많아요. 햇빛이 쫙 내리죠. 그러면 이 햇빛을 이 수증기가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되는 거야. 빛이 나뉘는 거야.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늘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들입니다. 맞죠? 자, 보이는 색깔이자 동시에 빛이 광선이잖아. 그치? 광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쭉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이 빛들은요, 색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선들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보다는 겁니다. 보는 거. 시각적. 맞죠? 그게 가능하다.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인다 이 말이거든. 가시적이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가시광선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뜻이야? 안 보이는 광선도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모든 빛을 다 볼 수 없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도 다 들을 수 없잖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있는 광선을 뭐라고 하냐면 비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비가시광선,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쌤이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빛이 나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닌 거야. 사실은 뭐도 있느냐? 여기에도 있어요. 들어오면 엄청 많이 나뉘거든.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빨간색을 한자로 혹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적색. 적색이라고 하잖아. 홍도 있지만 홍색, 적색이라고 하죠. 적색. 맞죠? 자, 그래서 빨간색의 바깥 부분이라고 해서 적외광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죠? 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그 빨간색의 바깥 부분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보라색을 혹시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자색. 자색 고구마 들어봤어요? 고구마?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들, 대상은 아는데 대상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 이름 뭐냐? 춘식이가 맨날 보라색 고구마 들고 다니잖아. 그런 색깔 고구마를 우리가 자색 고구마라고 합니다. 자색이 뭐야? 보라색이죠. 맞죠? 자주색. 자, 그래서 보라색 바깥의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적외선, 여기 부분을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이제 켜가지고 자외선 수치 얼마인지 봐야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 가시광선, 그게 아닌 광선, 적외선, 자외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막간 상식이에요. 아마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왜냐면 내 기억에 저 똑같은 설명을 내가 2학년 때 들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자, 봅시다. 자, 다시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대체로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라서 적외선을 주로 방출한대요. 자, 그런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광선은 빛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빛 말고도 이러한 선들을 항상 우리는 뿜어내고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파동을 말하거든. 진동. 그러니까 우리는 진동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리도 다 진동인 거 알고 있죠? 소리도 다 진동이고요. 빛도 다 진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도 다 진동하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무언가를 뿜어내는데 특히나 온도가 낮은 편이라서 뭘 주로 뿜어낸대요? 적외선을 주로 뿜어낸대요. 우리 몸은 온도가 낮은 편이라서 몸에서 적외선이 항상 뿅뿅뿅뿅 나가고 있대요. 자, 열 화상 카메라는 이러한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열을 감지하여 온도에 따른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장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 또는 열 화상 카메라 본 적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세대잖아.
봤겠네? 왜 그 코로나 예전에 그 체온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서면은 그 내 몸에 색깔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게 열화상 카메라죠. 그렇죠? 내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바탕으로 내 몸의 온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이러한 적외선을 이용해서 물체의 열을 감지한다는 거야. 자, 열화상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는 달리 물체 고유의 다양한 색상은 나타낼 수 없대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가 뭔지 아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뭐만 나타낼 수 있어? 우리 몸 온도의 색깔만 나타낼 수 있지. 맞죠? 자, 한편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점, 유리에 비해서 적외선을 통과시키는 게르마늄을 렌즈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적외선 온도계와 비슷하대요. 나는 적외선 온도계를 알고 있었던 적이 없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 스타일인데요. 잘 보세요. 나는 적외선 온도계가 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 게.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점, 그 다음에 유리에 비해서 적외선을 통과시키는 게르마늄을 렌즈로 사용한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건 뭐야? 얘도 그걸 쓰고 카메라도 그걸 쓴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고 두 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자, 우리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 칠 때는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목이 없지만 우리는 하면서 이제 제목이 있잖아, 그쵸? 그럼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열화상 카메라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글의 소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재라고 합니다. 맞죠? 제재. 열화상 카메라가 이 글의 제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만 정리할 거야?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만 정리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요, 어떤 장비라고?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게 아니죠. 물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합니다. 맞죠? 근데 얘가 무엇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야? 적외선을 이용해서 물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는 거죠. 자, 다음 바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카메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저건 온도계는 필요 없으니까. 자, 다음 봅시다.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답니다. 자, 두 장비 모두 렌즈에 들어온 적외선이 센서에 집중되면 센서가 적외선의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두 장비 내부에는 측정한 적외선 에너지를 뭘로 바뀌어? 온도로 바꿔 표시하는 장치가 있대요. 그런데 적외선 온도계가 물체의 표면에서 나온 적외선을 모아서 하나의 센서에 비추어서 물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는 데에 반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적외선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적외선을 모아서 평균 온도를 측정한답니다. 온도계니까. 그렇죠?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는 뭘 한답니까? 일정하게 배열된 많은 센서들에 비추어서 물체의 온도 분포를 감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포가 뭔데? 나누어서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분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의 분포를 나타낸다는 건, 아, 이 사람 머리는 뜨겁네, 심장은 차갑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분포를 감지해서 이제 나타내준다는 것이. 그러면 차이점 뭐야? 얘는 평균 온도야. 얘는 뭐야? 온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죠?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적외선 온도계와는 달리 신체 이상 발열 부위를 쉽게 알아낼 수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여기는 많이 뜨겁네, 여기는 많이 차갑네, 바로 알겠지. 맞죠? 자, 공항이나 병원 등에 발열이 있는 환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많이 써봤다, 어릴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요거는 공통점 차이점을 좀 생각해보면 되겠네. 맞죠? 자,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공차 공통점 차이점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렌즈에 들어온 저기 뭐야, 렌즈에 들어온 적외선을 센서에 집중시켜. 자, 그럼 그 적외선을 통해서 집중된 적외선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오우씨. 이 공통점. 자, 근데 차이점은 하나 온도계, 하나는 카메라. 자, 온도계는 평균 온도 측정. 자, 그 다음에 카메라는 온도 분포 감지하는 거가 역할이겠죠. 나라면 이렇게 정리하네. 여러분들 뭐 공통점 차이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좀 정리해도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정리되는 내용들 중에 공통점은 뭐야? 렌즈로 들어온 적외선이 센서에 집중되고 그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열을 파악한다. 자, 그런데 온도계는 평균 온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온도 분포를 감지한다. 자, 다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는 해상도와 순간 시야각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해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상도? 해상도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해상도가 높다. 잘 몰라요? 오케이. 자, 해상도는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데 부분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말이야.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그냥 다른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볼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빛 쏘고 있죠. 맞죠? 자, 이거는 실제 이 종이랑 다르잖아. 맞죠? 얘는 보이는 건데 이거 내가 학원에서 스캔해가지고 지금 뭐야,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스캔한 그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파일이 우리가 화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 맞죠? 화질이 해상도입니다. 화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막간상식 두 번째, 오늘은 과학 시간이다. 자, 봅시다. 우리가 화소라는 말이 있다. 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픽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쓰면 맞나? 맞을 거야. 픽셀. 자, 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소 또는 픽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점이야, 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책을 데이터로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얘가 화질이 좋을 수도 있고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맞죠? 자, 이 화질 좋아 안 좋아? 야, 안 좋은 거거든. 이 지금 엄청 낮은 화질, 저화질로 스캔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봐. 오씨, 뭐야, 왜 이렇게 잘 보여 갑자기? 잘 보면 안 되는데. 봐봐. 지금 혹시 여기 이응이잖아, 그치? 근데 동그라미인데 사실 여기 점점점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보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게 전부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요 네모 모양 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모 여러분들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 픽셀을 이제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네모가 모여가지고 얘네들을 다 구성하는 거거든. 이 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픽셀이라고 합니다. 화소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점점점 돼 있는데 이거 화소가 봐봐봐. 네모의 크기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네모 이렇게 보이는 거야. 봐봐봐. 이 네모의 크기를 한 100배로 줄인다고 생각해봐봐. 네모의 크기를. 그래서 얘네를 다 뒤덮는다고 생각해봐봐. 얘가 이렇게 뾰족뾰족 될까 아니면 동그랗게 될까? 동그랗게 될 겁니다. 왜? 너무 크기가 작아서 우리 눈에 뾰족뾰족이 안 보일 거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상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화질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픽셀의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픽셀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화질이 좋아진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만큼 있어. 자, 화면이 이만큼 있어요. 이 안에 전부 픽셀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질이 좋으려면 픽셀의 크기가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는 많아져, 작아져? 많아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게 지금 화질이 좋아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밑에 화질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어? 480, 720, 그 다음에 1080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720 넘어가면 우리가 고화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480, 720, 1080 역시 뭘 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거 픽셀 숫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픽셀 숫자가 봐봐봐. 똑같은 화면 크기의 픽셀 숫자가 많을수록 화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의 숫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고화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1080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여기랑 여기를 곱하는 거야. 여기에 픽셀 1080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960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에 픽셀 720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80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건 뭐야? 1080 곱하기 960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720 플러스 곱하기 480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요 가로 넓이 있죠. 요 가로 넓이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80 곱하기 뭐, 720 곱하기 뭐, 144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화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안에 픽셀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해상도가 높다, 화질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는요, 해상도와 순간 시야각이랍니다. 자, 해상도란 열화상 카메라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의 개수를 나타낸대요. 아, 여기서는 해상도를 뭘로 나타내는데? 센서의 개수로 나타내네. 아까 유튜브 영상은 뭐로 나타냈어? 화소. 그러니까 픽셀의 숫자로 나타냈잖아. 그게 화질이었다면, 해상도였다면 여기서는 해상도를 뭘로 나타낸대요? 센서의 개수로 나타낸대요. 혹시 여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해상도로 연결된다. 자, 센서의 개수가 많으면 고해상도일까요? 저해상도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센서의 개수가 많으면 고해상도인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에 센서가 많아. 그러면 열을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여기 열이랑 0.1mm 옆에 여기 열이랑 좀 달라. 근데 센서가 많으면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여기를 찍는 센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각각 다른 온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엄청 세세하게 열이 분포되어 있는 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마치 픽셀이 작아지는 것처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센서의 개수가 많으면 고해상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볼게요. 센서의 개수를 나타낸 수치랍니다. 해상도는. 예컨대 어떤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가 가로 320, 세로 240. 그럼 얘는 화질 뭐야? 320이 화질인 거야. 알겠죠? 320, 240이라면 320과 240을 곱한 76,800개의 센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곱해서. 알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은 선명해진대요. 우린 안다 이제, 그치? 자, 하지만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져 정확한 온도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센서가 많이 달려있다는 건 기계가 많이 달려있다는 뜻이잖아. 기계는 뭘 내? 열을 내잖아, 지가. 그러니까 센서를 너무 많이 달아놓으면 기계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열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확한 온도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해상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맞죠? 적당한 숫자가 제일 좋다는 거겠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라고 적혀있어? 순간 시야각이라고 적혀있네. 자, 그러면 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순간은 뭐야? 아주 잠깐 말하는 거잖아. 그 순간 시야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시야는 눈에 보이는 거지. 그거의 각도를 말하는 게 시야각이겠네. 맞죠? 자, 순간 시야각이란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서 자, 센서 하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카메라 안에 이거 기준으로 카메라 안에 센서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76,800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 센서잖아. 그러니까 이 센서가 어느 정도 각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바로 뭐야? 시야각이라고. 각각의 76,800개의 한 개 센서의 시야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순간 시야각이란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서 센서 하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자, 각 센서의 순간 시야각을 모두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야각이라고 한다고. 자, 이는 카메라가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각도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카메라가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각도 정도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거. 자, 성능을 좌우하는 거 첫 번째는 뭐야? 해상도였습니다. 자, 이 해상도는요, 센서의 개수를 의미한답니다. 센서의 개수를 의미한대요. 자, 다음 두 번째, 순간 시야각이 중요하답니다. 자, 순간 시야각은요, 센서 하나의 측정 각도랑 촬영 각도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한대요. 성능. 자, 다음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야각을 알면 촬영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며 촬영 면적을 해상도로 나누면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물체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물체를 잴 건지 그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각 센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시야각을 안다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뭘 계산할 수 있는데? 센서 하나가 얼마만큼 촬영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나눠서. 자, 그래서 촬영 면적은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야각에 비례하므로 물체까지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면적도 커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왜? 내가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 없잖아. 가까이서 보면 천천히 못 보지. 멀리서 보면 전체 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다음 어디까지 했냐? 그런데 이처럼 촬영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데 반드시 유리하진 또 않습니다. 왜 그래? 센서 하나가 여러 개의 걸 담아야 되니까 온도가 그 안에서 다르면 어떡할 거야? 정확하게 못 찾아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이외의 영역도 촬영 면적에 포함해서 오차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만 열화상 카메라로 보고 싶은데 멀리서 찍으면 뭐야? 옆에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온전하게 담아내려면 그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네. 맞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맞죠? 자, 정리 안 할래.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맞죠? 자, 다음 봅시다. 다음 문단. 열화상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순간 시야각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할 때 적외선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정도인 동기 투과율. 아이고야, 이건 설명 안 할 줄 알았는데. 자, 다 같이 봅시다. 적외선도 하나의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직선으로 쭉 날아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한테 뿜어지는 적외선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의 적외선이 저 사람한테 전부 다 닿을까요? 닿지 않습니다. 적외선이 날아가는 중간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뿜어내는 적외선의 모든 풀파워가 다 100%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감쇄돼요. 깎여요. 그 감쇄를 하는 주된 요인이 바로 뭔지 압니까? 공기 분자입니다. 또는 수증기야. 우리 이 공간에는 습도가 있어 없어? 있잖아. 습도 없는 곳은 없잖아. 메마라 죽지. 맞죠? 자, 습도 없는 공간은 없어요. 습도는 다 있어. 맞죠? 이 공간에 습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공기 안에 물기가 머금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습도잖아. 맞죠? 공기 안에 물기가 머금어져 있어요. 안 그래도 공기 분자도 방해 요소인데 그 안에 물기까지 머금어져 있어요. 내가 적외선을 쭉 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는 공기 분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전부 뭐하냐? 얘의 힘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100의 적외선을 쏜다 하더라도 100에 도달하지 않아요. 중간에 깎여서 도달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봅시다. 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적외선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정도인 공기 투과율.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그 습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분자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공기 투과율 계산하고. 자, 그 다음 다른 물체가 방출한 적외선을 반사하는 정도의 반사율. 문제는 뭐야? 내가 적외선도 쏘지만 여기서도 적외선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막 섞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사율. 물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가운데 실제로 방출한 에너지의 비율인 방사율. 그러니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열기에서 실제로 뿜어낸 이 적외선의 정도, 방사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대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에너지 정도, 공기 투과율. 자, 그 다음 반사율. 자, 그 다음 반사 말고 방사가 있다 그렇지. 방사. 뿜어내다. 적외선을 뿜어내는 방사율. 자, 공기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얘네 세 개를 고려해야지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뭘 측정할 수 있어? 온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인문지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계약론. 요거 기분하게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야. 네, 아주 기억나는 게 이 사회기획론도 나 진짜 중학교 2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학생 이 과정 안에서 아마 사회계약론을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제 뭐 미리 알려준다는 이제 개념. 자, 보자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론이야.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알게 될 거야. 자, 홉스. 수능에도 나왔던데. 자, 수능에 저기 윤리와 사상 거기 나왔던데요. 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한 2, 3학년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라서. 알겠죠? 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론을 내세웠냐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이니까 얘를 단어를 형태소로 한번 나눠볼까? 우리 형태소 배워서 너무 편하다. 자, 사회와 계약을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계약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뭐야? 어근, 론은 뭔데?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써요. 자,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자, 봅시다. 사회계약론이라고 나눠봅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사회와 그 다음에 계약, 론은 이론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사회 안에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사회계약론이 무슨 뜻이냐? 자, 사회는 누가 있습니까? 사회 안에 누가 있어? 그런 걸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사회 구성원이 모이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사회 구성원이야. 이 머리를 하늘 위에서 찍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사회라고 칩시다. 얘는 사회 구성원들이야. 자, 물어볼게요. 혹시 자유권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국가에 어. 있으면 누려야 할 그러니까 인권, 국가에 있으면 왜 누리는데? 인권을 인권 누가 줬는데요? 법적으로 인권을 법이 줬어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권리잖아. 맞죠?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권리는 누가 줬을까요? 법적으로 주어졌으면 법적으로 제약도 가능하겠네.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일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자유권을 다 빼앗아. 오늘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 마라탕 절대 먹지 마. 다 끊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자유권이 왜? 자유권을 그럼 누가 줬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준 존재를 법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권은 사실은 법 위에 있어야 돼요. 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낮은 곳에 있는 놈이 위에 자기보다 높은 존재한테 뭘 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권리는 어디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천수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신을 믿는다면 신수라고 해서 신으로부터 받았다 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나에게는 자유권이 있잖아. 자유권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이 세상에서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데? 자유권. 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자유잖아. 맞지? 진짜 아니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자유권이 있단 말이야.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권이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수업을 했어. 숙제를 막 내줬어. 갑자기 어떤 학생이 와요. 숙제 아닌데요?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천물이 막 이렇게 나와. 꿀밤 쾅 지어 박았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데? 나 지금 내 속에 천물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 자유대로 행동했는데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있어서 권리도 있어서 그 다음 보장해줘야 돼서 뭘로 보장해 줍니까? 권리를 뭘로 보장해 줍니까? 아니 이 사회에서 권리를 보통 뭐로 보장해 줍니까? 법적으로 보장해 주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분명히 법 위에 있었던 거거든. 법이 생기기 전부터 받은 거야.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나는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 자유를 전부 다 행사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사회는 법을 만들어서 내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었잖아.
나 자유권, 나 권리 침해 당했어, 안 당했어? 당한 거야. 내 권리를 빼앗겼어. 맞잖아? 내 권리를 빼앗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 못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만큼 권리를 국가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확 쥐어받고 싶은 권리가 있어. 근데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 권리는 어디에 뺏겼는데? 국가에게 뺏겼거든. 내가 헌납했어.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걸 국가와 계약하면서 국가는 날 뭐 해주게요? 나 역시 쥐어박히지 않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계약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양만큼 가지고 있는 자유권을 국가에게 계약을 통해서 헌납하는 거야. 난 원래 자유가 있는 존재인데. 이해되죠? 내 권리를 헌납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끔씩 고등학교 1학년 사회지문에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국가에게 빼앗긴다. 또는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필요한 때에 침해할 수 있다. 원래 자유는 침해당하면 안 되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법지문의 내용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지.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잖아. 이해되죠? 자, 국가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맞죠? 자, 필요한 경우 시민을 구금하거나 재산을 박탈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 끊고 한 가지 법과 관련된 이야기 좀만 더 하자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치면 크게 잘못 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근데 이 감옥을 보내는 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몇 년형에 처한다, 몇 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진짜 우리나라 법이 진짜 왜 이렇게 막 좀 벌을 많이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흉악범들이 많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벌을 많이 주기 힘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감옥에 보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게 다 통제해버리는 거거든. 자유권 다 뺏어버리잖아. 돈 못 써. 뭐 못해. 시간대로 움직여야 돼. 자라고 할 때 자야 돼. 싸라고 할 때 싸야 돼. 그거 아니야. 씻으라고 해야 돼. 씻어야 되고. 맞죠? 그게 감옥 속에서의 생활이거든. 최대한 뭘 많이 뺏어버려요? 자유를 빼앗아버려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긴 법 때문에 그거를 빼앗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감옥이라는 게 권리의 측면으로 보자면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왜? 권리를 다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국가 권력은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데? 왜? 국가 권력이 하는 일은 맨날 권리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잖아. 뭐 하지 마라. 법 안 지키면 감옥 보낸다. 전부 권리 빼앗는다는 얘기잖아. 벌금 내라. 이것도 다 권리 빼앗는 거잖아.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은 도대체 누가 정당하다고 정당화 얘기할 수 있는데? 맞죠? 17세기의 철학자인 홉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답니다. 자, 홉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대요. 자, 위에 읽어보면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맞죠?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아. 그럼 다 아는 내용.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딱히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홉스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했다?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정도야. 자, 다음 볼게요. 그럼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홉스는 국가가 없는 경우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태, 즉 자연 상태를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국가가 없었다면 이라는 상황으로 가정하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가정해서 홉스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들이 공모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명 모이면 안 돼? 1000명 모여 라고 하면은 한 명 이길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막 어마어마한 막 10m짜리 100m짜리 거인이 태어나고 그러지 않잖아. 맞죠? 자,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더라도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대결하면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더라도 공모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또한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 대체로 그렇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 원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뭐 할 수밖에 없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마침내 서로의 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났어. 단 한 명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힘센 사람이라도 사람이 다 모이면 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비슷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귀한 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귀한 거를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건 귀한 게 아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뭘 할 수밖에 없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봐봐, 자연 상태에서 경쟁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맨날 뭐 하겠어? 치고받고 머리 쥐뜯고 싸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마침내 서로 적이 돼버린단 말이야. 서로끼리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게 된다는 거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홉스는 만약에 가정한다, 그쵸? 이 국가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버려? 상대방 파괴해버려. 오늘 요 질문 두 개 하고는 뭔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유명한 말입니다. 홉스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나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본 적 없나요?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온 세상 사람들인 거야. 만인, 온 세상 사람들. 만인이 다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어? 투쟁하는 상태인 거야. 그게 바로 뭔데? 자연 상태거든. 국가가 없을 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 상태에 있는 거죠. 맞죠?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을 때. 자, 그래서 홉스는 그러면 이 만인에 대한 이 투쟁 상태를 벗어나려고 할까? 아니면 계속 투쟁하려고 할까? 벗어나려고 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폭력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중재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힘을 확보하고 다른 이들을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많은 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다른 나보다 사람 수가 적은 집단을 뭐 하겠어? 지배하려고 하겠지. 맞죠? 자,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 여기 나오네?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끝까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든 힘을 더 키워서 우리가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되니까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알겠죠? 자,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스로의 힘과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가질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겠죠. 굉장히 잔혹한 상태가 되겠지. 맞죠? 홉스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만인이 만물에 대해 갖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뭐라고 불렀다? 자연권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러니까 홉스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 만인이 만물에 대해 갖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불렀다. 자, 그럼 홉스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리를 어떻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부르겠죠. 이거는 뭐야? 내가 타인에게 행동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야. 제가 먹고 있는 밥 뺏어 먹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나름대로 콩 해도 되고, 맞죠? 자, 그게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무제한적인 권리인 거야. 이해되죠? 그거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홉스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는 상태다, 그렇죠? 뭐랑 똑같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자연 상태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가 적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안전대책 없습니다. 다음, 인간은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자, 인간이 만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까지. 자, 다음 문단. 목이 이렇게 아프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비참하며 아무도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겠지. 맨날 싸울 텐데. 맞죠? 자,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해? 아, 자연 상태 벗어나고 싶어. 라고 찾게 되겠지. 자, 그럴 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서로 계약을 맺어서 무엇을 포기해? 자연권을. 이거 완전 포기가 아니고 일부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연권을 일부 포기하고요. 각자 서로에게 허용한 만큼의 권리만을 소유하기로 합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제한적인 권리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계약은 불이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죠. 맞죠? 자, 계약은 불이행이 있을 시 처벌에 대한 공포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 모두에게 계약의 이행이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통의 권리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권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통의 권력이라고 해서 공권력. 그게 이제 뭐 공권력이 뭐 저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권력 기관들이지. 그렇죠? 입법기관, 그다음에 뭐 사법기관 이런 것들, 뭐 경찰, 검사, 검찰 이런 것들이 공권력이죠. 자, 공통의 권력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국가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국가의 개념은요, 국민 모두와 계약을 맺은 공통의 권력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일단 자연권 포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허용한 만큼의 권리만 인정하고요. 합의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을, 자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를 건데, 자 여기 사회계약론 위에 제목 써야겠다. 사회계약론. 자, 사회계약론은 사람들은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허용한 만큼의 권리만 합의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되나? 불이행할 때 하면 처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력, 이거는 공통의 권력이죠. 공통의 권력. 그걸 뭐라고 한다? 국가라고 한다는 거야. 자 다음 홉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호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뭐 그게 왕일 수도 있고 또는 행정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국가가 상호 간의 권리 침해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자연 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하며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업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홉스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국가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 상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얘기 왜 하는데? 우리 1분단에서 뭐 찾으려고 했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건 어떻게 확보되는데? 국가 권력은요, 국가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 상태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뭐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홉스 입장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요, 국가가 없을 경우 무슨 상태가 돼? 자연 상태가 돼. 근데 국가가 있으면 자연 상태 방지하고 또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 보장. 요게 바로 뭐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문제 6개인가? 5개인가? 자, 풀고요. 그 다음에 매기는 거 매기세요, 여러분들. 매기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8시 1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8시 18분에 시작할게요.